다름 아니라 시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첩첩산 중 아무도 없는 곳에 시아버지를 몰래 버리고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을 찾다가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남편과 한창 연애 중일 때 남편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시아버지만 계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남편은 이 여자다라는 확신을 가졌대요. 아무래도 좀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게 돼서 그런지 남편이 가족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한창 결혼 이야기를 할 때에도 남편은 혼자 계실 시아버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든 시아버지를 잘 보살펴야겠다고 준비를 했고, 그런 마음을 남편에게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덕분에 남편도 많이 안정을 찾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 결혼을 준비하던 중 시아버님께서 제안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지금 시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아파트의 전세를 빼서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주고 대신에 저희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걸로요. 갑작스럽게 꺼낸 말씀이셔서 그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진 모르지만 사실 평소에 시아버지 혼자 사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밥을 해 드시려고 해도 그렇고 빨래 같은 것도 곤란하실 텐데 제가 매번 시댁에 들려서 도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던 차에 그런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두말할 거 없이 좋다고 잘 모시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애를 낳아도 조부모님과 함께 크면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았고요. 신혼집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센스도 좋으시고 배려심이 있으셔서 저희 부부의 방과 본인 방이 사적으로 구분되도록 고르셨더라고요. 민감한 동선이 크게 겹치지 않도록요. 그렇게 신혼생활은 만족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게 아무래도 신경은 조금 쓰이더라고요. 신혼생활이라는 게 연애할 때보다는 부부끼리 좀 더 터놓고 편하게 서로 새로 알아가고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른을 모시고 살자니 아무래도 좀 행동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있나요? 시아버지가 평생 열심히 모으신 돈으로 이렇게 좋은 집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죽었다 셈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어요. 몸이 많이 피곤해도 거의 최면을 걸어가면서 집안일을 하고 그랬어요. 대신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남편이 그런 눈치를 채고 저를 많이 도와줘서 그래도 좋긴 했어요. 몸은 좀 귀찮아도 사랑받는 느낌이 드니까 스트레스도 덜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사람을 환장하게 만드는 일이 생겼는데요. 저희가 입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래층 아주머니로부터 항의가 자꾸 들어왔어요. 뭐 하시는 분인진 잘 모르겠는데 혼자 사시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었어요. 저희 집 생활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낮에는 시아버지 혼자 계시고 저녁이나 돼야 부부가 들어오는데 시아버지 혼자서 시끄러워봐야 뭘 얼마나 시끄럽게 한다는 건지 몇 번 경비실을 통해 항의가 들어올 땐 죄송하다고 주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반복되니까 저도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쪽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미안해서 생활에 주의하려고 노력했는데 횟수가 거듭되니까 도대체 뭐가 시끄럽다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청소기를 한번 돌리려고 해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께 몇 번 여쭤봐도 시아버님은 낮에는 주로 산책을 가시거나 도서관, 문화센터 같은 곳을 가셔서 집에 잘 계시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한 번은 내려가서 정중하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저희는 직장 생활 하느라 일찍 자고 일찍 나가고 있고 시아버지는 낮에는 본인 방에서 TV를 보든지 아니면 집에 잘 계시지도 않는다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그럼 제가 여태 안 시끄러운 걸 일부러 말을 했겠어요? 댁내 시아버지께서 집에서 뭘 하시는지 제가 알 게 뭐예요? 그 말에는 저도 화가 나서 여태 조심한다고 노력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간에 시끄러운지라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집이랑 위아래 바꿔 살자고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못마땅한 얼굴로 주의를 부탁한다고 하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가뜩이나 시아버지 식사 챙겨드리느라 아침 저녁으로 바쁘고 피곤한데 아랫집까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어요. 시아버지께서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시기 시작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대단한 애연가이신데 알고 보니 30분이 멀다 하고 나가서 담배를 피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랫집에서 자꾸 시끄럽다고 난리를 피우니 본인 딴에는 걸음을 주의한다고 내려가서 피우시는 걸 그만두신 거예요.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누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나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님, 아래층 아주머니가 그냥 좀 예민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 때문에 시끄러운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런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시면 윗집에 바로 피해가 가니까 베란다에서는 안 피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알았다고는 하셨는데 아무래도 표정은 좀 안 좋으셨어요. 제가 모시면서 눈치를 보니 본인 하시는 일에 누가 말을 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성격 같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후부터는 아예 본인 방에서 담배를 피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피우시는 척이라도 하셨는데 저희가 나가고 나면 그냥 방 안에서 피우시나 봐요. 집에 와서 문을 여는데 담배 연기가 매캐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리면 또 섭섭하게 생각하실까봐 남편을 통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담배 좀 집에서 태우지 마세요. 이게 무슨 민폐예요. 윗집 아랫집 모두 난리잖아요. 적어도 이웃에 피해는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부탁 좀 드릴게요. 시아버지는 인상을 한껏 찌푸리시더니 이번에는 아예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며느리라고 그나마 어려워하셔서 참았던 거라고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더 어쩌란 말이냐? 내가 그럼 아들 며느리 눈치 보고 살까? 난 모른다. 이제 무릎이 아파서 담배 한 대 피우자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아우, 그러는 거 이젠 못해. 일이 이쯤 되니 이젠 골치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귀찮아도 따로 살면서 매일 찾아뵙는 게 훨씬 나았을 거라고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온 집안에 담배 냄새가 배는 걸 참고 볼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신혼집인데 처음에는 저도 그러려니 하면서 촛불도 피워보고 향초도 피워보고 했지만 시도 때도 없이 피우시는 담배 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무용지물이었어요. 긴 시간을 설득을 거듭한 끝에 결국 베란다에서만 피는 걸로 결론을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30분이 멀다 하고 피우시는 그 담배 연기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이젠 윗집들에서 항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저희 잘못이라 그저 죄송하다고 연신 허리를 굽혀댔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다 보니까 저희도 최대한 주의를 드리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벌써 문이 열리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곁눈질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제가 내리자마자 대뜸 따라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예 삿대질까지 하시면서 이봐요 세대. 아니 무슨 경우가 그래 진짜? 사람이 좋게 말로 하면 조심하는 게 있어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담배를 피우길. 아무리 어른이라도 못 그러게 해야지. 그러시는데 무슨 말을 더 하나요? 그저 죄송하다고 최대한 못 그러시게 말리겠다고 사과만 했죠. 저도 참 환장할 것 같았어요. 그것도 저희가 윗집 이야기하면서 하도 성화를 해대니 베란다에서 피우는 걸 많이 줄이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방 안에서 계속 피우시고요. 윗집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갔죠. 아니 그분들 입장에서야 당연한 거죠. 살면서 한 번도 남의 항의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한순간에 아주 몰상식한 집안이 된 것 같아서 어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담배 연기 때문에 집안도 점점 누래지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사실 시아버지는 담배 고집만 빼면 나머지는 다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말이라도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 맛있다 그러시고 시아버지 빨래까지 해서야 되겠냐며 본인 빨래는 직접 해서 정리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완강하게는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시어머님과도 사별하시고 아들 집해주겠다고 오래 살던 동네도 떠나서 여기 와 계시는 건데 마음도 많이 적적하신데 또 어떻게 담배까지 아예 못 피우게 하겠냐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다 상황이 좀 바뀔 것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물론이고 시아버지도 당연히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겸사겸사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담배 연기가 태아에게 해로우니 이제 집안에서 담배 태우시면 안 된다고요. 저도 바라던 아기도 생기고 덕분에 이 담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신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시아버지는 헛기침만 하시고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참 뒤에 큰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나도 금연이다. 까짓 거 한번 끊어보자. 그 말에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기분이었고 정말 시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창하게 선언하신 것 치고는 다음날부터 행동하시는 게 영 못 믿었어요. 금연껌이랑 은단을 잔뜩 사오시더니 이틀도 못 가서 금연껌 때문에 식욕이 뚝 떨어진다고 하셔 또 사탕을 또 잔뜩 사오셔서 드시더니 평생 단 것을 안 좋아했다는 둥 이러다 당뇨를 걸리겠다는 둥 금연 의지보다는 말만 많이 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에는 또 금연초를 사오셔서 피워보시더니 이튿날 아침이 돼서는 금연초 피우고 담배를 피웠더니 목이 빠지도록 기침이 나서 괴롭다고 죽을 뻔했다고 하시는데 어째 아무리 봐도 말로만 금연이지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열흘을 못 가서 결국은 금연 포기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걸 보고 정색을 하면서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 뱃속에 아버지 손주도 크고 있는데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면 어떻게 해요? 제발 아버지, 담배 좀 끊으세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태우시던가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셔서는 거다 하는 소리지. 너희 엄마가 너가 졌을 땐 뭐 내가 담배를 안 피워서 네가 이렇게 건강하냐? 담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거 숨 쉬면서 좀 만든다고. 봐라, 너도 아무 문제가 없잖냐? 그리고 담배가 뭐라고 나한테 훈계질을 하는 거니? 그 말씀에 저는 거의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도 기가 차서 말을 못 이었고요. 그날 밤에 둘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답은 없었어요. 아버님을 어디 가 계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따로 분가할 형편도 안 되었고요. 제 맘 같아서는 월세를 살더라도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날 직장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퇴근해서 문을 열자마자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소파에서 천연덕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계신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만 억장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버님, 진짜 이러시면 곤란해요. 왜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이러시면 같이 모실 수가 없어요. 알았다, 알았어, 얘야. 앞으로 너 보는 앞에선 내가 절대 안 피우마. 약속할게. 약속하마. 그 난리를 치고 나서야 아버님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걸 그만두셨어요. 가끔 베란다에서 피우시긴 했지만요. 내려가서 피우시기도 하고 좀 참았다가 다 자는 밤중이나 새벽에 많이 피우시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직접 담배 연기를 맡는 일은 줄었어요.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애 낳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지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하기만 했죠. 그러던 중에 결국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슬픈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첫 아이를 유산해버렸거든요. 병원에 있었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은 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반년은 시아버지도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중학생 담배 피듯이 여기저기 숨어 피우고 그러시는 건 여전했지만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슨 담배랑 원수가 졌나 싶더라고요.
다른 어른들은 나이 드시면 가족들 눈치 보여서라도 피우던 담배도 다 끊는다고 하시는 판인데 도대체 무슨 쇠고집인 건지 배려라는 게 있으신 분인가 싶었어요.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일이 있고 나면 2번 다시 입에도 안 댔을 텐데요. 아니, 못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도저히 시아버지랑은 같이 못 살 것 같았고 이유 없이 자꾸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냥 같이 지내는 자체가 고역이 돼버렸죠. 겪어보니까 사람이 제일 화나는 게 생활에서 사소한 걸로 부딪히는 거였어요. 차라리 대놓고 사람이 이상하다거나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 그거는 서로가 애초에 기대를 안 하니까 그게 더 나은지도 몰라요. 이건 뭐 제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 문제를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안 되면 친정 돈을 갖다 쓰는 한이 있더라도 분가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 제 인내심에 한계가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지만 정말 그때는 눈이 뒤집혀서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미쳐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루는 회사에 있는데 몸살 기운 비슷한 게 몸이 너무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딱히 체력이 떨어질 나이도 아니고 늘 집과 직장만 반복하는 일상인데 갑자기 더 피곤하거나 그럴 일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다가 그날은 몸 상태가 버티기가 힘들어서 일찍 조퇴를 했어요. 집에 오는 길에 커피를 한 잔 사들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저는 깜짝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온 집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깔려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라 둘러보니 시아버지의 방문이 조금 열려있고 그 틈새로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뭔 불이 났나 싶어 황급히 119를 부르려고 폰을 들고 방문을 열었더니 글쎄 눈도 못 뜰 만큼 방 안 가득 차있던 연기가 확 밀려나오는 거예요. 순간 헛구역질이 나서 욕지기를 하면서 방안을 보니 자욱한 연기 속에 시아버지와 친구 3분이서 아주 담배를 입에 물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담배를 어찌나 피웠는지 재떨이에는 꽁초가 산을 이루고 그마저도 모자라서 옆에 비닐봉지에다가 담배꽁초랑 재를 부어놨더라고요. 도대체 몇 갑을 피운지도 알 수 없을 만큼이요. 그만큼 주의도 드리고 사정도 하고 보는 앞에서 뒹굴어도 봤는데 이제 하다하다 온 동네 담배쟁이들을 전부 집에 끌어다 놓으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사람이 기함을 하겠더라고요. 더 열받는 건 제가 와도 다들 본체만체 하지를 않나 시아버지께서는 왜 벌써 왔니? 오늘 무슨 날이냐? 여기 어른들 커피 한 잔씩만 대접해라. 이따 밥도 좀 시키고. 그 짧은 시간에 그간 겪어온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데 우라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고스톱 판에다 던져버렸어요. 온 사방에 커피가 튀고 난리가 났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당장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짐을 쌌습니다. 밖에서는 시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어쨌는지 문 열어보라고 문을 두드렸지만 대꾸도 안 하고 짐을 싸서 나왔어요. 아버님, 그동안 저 때문에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고 괴로우셨죠? 그런데 저는 도저히 담배 연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요. 이제는 저 없이 마음껏 피우세요. 그 말씀만 드리고 집을 나왔어요. 시아버지의 친구들이 삿대질을 하면서 뭐라 웅성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때려 죽인다 그래도 시아버지랑은 못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할 만큼은 했어요. 남편은 자꾸 전화가 와서 사정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합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알아듣게 얘기를 잘할게. 아버지도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만일 이번에도 변하는 게 없으면 내가 무슨 수를 내서라도 따로 나가 살도록 할게. 남편이야 형편이 딱하게 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시아버님 나가시면 들어가겠다고. 담배가 제일 문제인 건 맞지만 제 생각에는 시아버지께서 근본적으로 저와 함께 맞춰 살아보시겠다는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마음이 아예 떠났습니다.
괜히 남편과는 생이별을 하게 되었지만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혼을 하든 따로 집을 나와 꾸리든 해야지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한테 커피까지 뒤집어 쓴 마당에 본인 잘못을 떠나서 저를 보는 눈이 곱지도 않을 거고요. 아무튼 저희 시아버지뿐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담배 매너 없이 피우시는 분들 다들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담배를 그렇게 피우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집안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쓰니님이 보내셨는데요. 다름 아닌 충격적인 선택을 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으면서 저도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직 두 편의 사연 남아있으니 어디 가지 마시고,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사연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6년 차고요. 아직 애는 없어서 남편이랑 둘이 즐겁게 각자 일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집안일로 골머리를 좀 앓는 게 있는데요. 일이 다 정리되고 나니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참 기구한 이야기다 싶어서 사연을 한번 남겨보려고요.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여태 주변인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건너 온갖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별 희한한 커플들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하지만 제가 겪어본 것 같은 이런 이야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저랑 남편은 6살 차이예요. 대학교 때 제가 프로젝트 연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됐고요. 남편은 그때 벌써 새내기 직장인이었어요. 지금은 본인 팀을 꾸리는 위치에 있고요. 6살 차이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만 그런지 요즘은 다들 비슷한 나이대끼리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랑 연애할 때 장난식으로 계속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나이 많은 남자랑 연애하면 생각보다 장점이 많아요. 이해심도 넓고요. 또래랑 만나다가 다투면 서로 유치해지는데 나이 많은 남자는 다투어도 뭔가 로맨틱하게 화해가 돼요. 아무튼 신랑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능력도 좋고 그런 모습에 반해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시댁에서 신혼집은 해주셨고요.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저를 만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번듯한 주택도 갖고 계시고 저희 집 해주시느라 조금 무리하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본인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돈 걱정 안 할 만큼은 예금이 있다고 하세요. 시어머니는 이제 70을 앞두고 계시지만 굉장히 멋쟁이세요. 생각하시는 센스도 좋으시고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한 50대 아줌마 같아요. 생각이 젊다고 해야 하나요? 건강도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같이 옷 쇼핑도 자주 다니고요. 처음에는 어머님 연세를 감안해서 이것저것 골라드렸는데 늙어 보이는 건 싫으시대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보통 어두운 색 계통 옷이나 액세서리가 잘 안 어울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그런 옷을 입어도 품위가 쫙 나는 분이세요. 다만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쓸쓸하시지 않게 비슷한 연배의 좋은 남자분도 좀 만나시고 인연이 되면 또 같이 사셔도 좋겠는데요. 남편에게 물어봐도 좋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나가는 말로 슬쩍 여쭤봤어요. 그런데 또 어머님께서는 다 죽어가는 노인네들 수발되기 싫다고 그건 또 싫으시대요. 본인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권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는 별 말씀 안 드리고 있어요. 좋은 분 계셔도 며느리가 소개팅 해드리기도 이상하잖아요. 다만 시어머님은 TV에서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면 참 좋아하세요. 한 번은 저희 결혼식 사진을 보시면서 제 외삼촌을 두고 이 남자분은 너희 친정 외삼촌이시라며 참 인물도 훤하시다. 젊었을 적부터 여자가 많이 따라다니셨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시어머니께 이분이 외삼촌이라고 가르쳐 주셨나? 지나가는 사진이나 영상에서도 잘 짚어내시면서 인물이 좋다고 하시네요.
외삼촌은 저희 결혼식 때 단체 사진도 안 찍으셨어요. 제가 다들 오셔서 같이 찍으시자고 하니 외가 식구들은 찍는 게 아니라나. 무슨 상관인지 잘은 모르지만 옛날부터 그렇대요. 아무튼 외삼촌은 식장에서는 그냥 휙휙 지나다니기만 하고 저희 예식도 식장 바깥에서 지켜보신 걸로 아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외삼촌인 줄 어떻게 아신 건지 그냥 잘생겨서 눈에 확 들어왔나 봐요. 외삼촌은 아들을 군대 보내고 혼자 지내고 계세요. 외숙모는 사촌 동생이 중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 엄마가 그때부터 외삼촌을 많이 챙겼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더러 반찬 같은 거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저는 친척들 중에서도 외삼촌이랑 제일 친해요. 지금 신혼집도 외삼촌 집이랑 거의 같은 동네라 이제는 제가 반찬 만들 때 넉넉하게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해요. 외삼촌을 본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말하지만 인물이 참 좋아요. 잘생겼어요. 지금이야 중년이어서 그렇지 젊었을 때는 진짜 대단했어요. 선글라스 하나만 끼면 완전 연예인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외삼촌한테 반한 애도 있을 정도예요. 그때는 외삼촌이 진짜 폼났는데 말이죠.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괜히 제가 어깨가 으쓱할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지역은행에서 일하셨는데 외숙모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일이 지겹다면서 지금은 간간히 학생들 가르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신랑이랑도 함께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사시는데 언제함 식사에 모시라고 하셔서 한번 같이 식사한 이후에는 시댁에 좋은 음식이 들어오면 종종 같이 먹기도 하고요. 외삼촌이 왔다 가면 시어머니께서는 참 인물 아깝다. 어찌 저런 사람이 팔자가 그러니 나이가 50이어도 30대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곤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0대는 좀 과하고 암튼 한 40대 초중반처럼 보이기는 해요. 나이도 이제 겨우 50인데다가 요즘이야 뭐 머리숱만 있으면 다 젊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햇빛 보는 일을 안 하셔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하기 전에도 여자가 엄청 많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라고 아는 대로 대답해 드렸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피부가 타고나야 안 늙지 햇볕 안 본다고 안 늙는 게 아니라면서 연신 감탄을 하셨네요. 그런데 진짜 잘생겨봐야 별거 없어요. 여자가 한 트럭이나 따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물어봐도 엄마한테 물어봐도 젊었을 때 2명인가 만나더니 외숙모랑 결혼하시고 끝이에요. 외할머니 말씀으로는 옛날 사주에서도 진짜 여자복 많은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바람도 안 피우고 한 명이면 족하다고. 하긴 돌아가신 외숙모가 참 멋진 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연애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것과는 별개로 잘생기면 확실히 이득이 있어요. 같이 동네 슈퍼를 가봐도 벌써 친절한 게 달라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편의점 알바할 때도 진짜 잘생긴 손님이 오면 안 껴줘도 될 것도 끼워주고 그런다는데요, 뭐. 아무튼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너희 친정삼촌은 혼자 계셔서 밥이나 잘 챙겨 드시니? 내가 반찬 같은 걸 한번 싸드린다 해놓고는 매번 잊어버리네. 네, 어머님, 제가 반찬할 때 좀 더 해서 갖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한 번씩 반찬 같은 거 있으면 좀 챙겨 드릴 테니 너희 외삼촌 댁이 어디냐? 연락처나 남겨놔라. 직장 다니고 바쁜 니가 언제 외삼촌까지 챙기니? 내가 지나가는 길이 있으면 좀 주고 그러마. 아무래도 반찬도 내가 하면 맛이 나지. 그래서 연락처랑 해서 적어뒀어요. 외삼촌한테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덕에 반찬 잘 먹겠다고요. 사돈끼리 어려울 법도 한데 확실히 시어머님이 배려심도 있으시고 생각 같은 것도 편견이나 거리낌이 없으셔요. 덕분에 저도 친정에다가 자랑 한번 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자고 전화가 오셨어요. 남편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시댁으로 갔는데 거기에 외삼촌도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오시라고 하셨겠지만 사람이 좀 사양할 줄도 알아야지 오라 그런다고 사돈댁에 너무 염치 없이 자꾸 오는 것 같아서 그날은 약간 눈살이 찌푸려졌어요. 우리끼리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인사하는 삼촌한테 삼촌은 여기 왜 왔어?
학생들 수업 없어? 했더니 삼촌은 벌써 소주를 한잔하고 계시면서 손바닥을 들어 시어머니 편을 가리켰어요. 왜 오기는 한 동네 사람이고 사돈댁이지. 고기도 좋은 거 있는데 좀 잡수라고 내가 오시라고 했다. 니들도 앉아라. 하지만 저는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좀 먹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삼촌 계시면 또 손님 챙긴다고 대화 흐름이 삼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자리 끝나면 한 소리 해야겠다고 고기만 질겅질겅 씹고 있는데 신랑하고 셋이서는 신이 나서 소주도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술이 좀 돌아가니까 시어머니랑 외삼촌 사이가 뭔가 좀 묘한 거예요. 웃으면서 어깨를 툭툭 치지를 않나 어라 저건 뭐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다들 술이 얼큰하게 취하니까 시어머니가 은근히 삼촌한테 슬쩍 기대기도 하네요. 이게 일종의 직감인지 아니면 제가 기분이 살짝 상해서 나쁘게 본 건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예사롭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뭔가 시어머니는 화장도 하고 계시고 저것도 그냥 손님 맞으려나? 수상하게 생각하니 한도 끝도 없어서 고기 맛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어제 어머님이랑 삼촌이랑 좀 과하게 친한 것 같지 않아? 어? 과하게 친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꼈어? 난 모르겠는데. 다들 술 마시는데 어제 너만 안 마시더만. 그래서 그렇게 보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아무렴 그런 거랑 이런 거랑 구분을 못해서 물어보겠어? 뭔가 느낌이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닌 것 같아. 별소리를 다 하네. 뭐 또 친하면 어때? 두 분이야말로 서로 사는 이야기 하다 보면 공감대가 얼마나 많겠냐. 저지가 비슷하니 친할 수도 있지. 남편은 그러고 나갔지만 자기도 생각하니 뭔가 이상했는지 그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고기 먹여놨더니 쓸데없는 소리나 잘한다고 펄쩍 뛰시더래요. 하기야 그럼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 그러지. 맞으면 맞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 끝나고 외삼촌을 찾아갔어요. 삼촌, 나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시어머님이랑 많이 친해? 얼마큼 친해? 혹시나 뭔 낌새라도 보일까봐 삼촌 표정을 슬슬 살피며 물어봤더니 사돈어른 참 사람이 좋으시더라. 지나가는 길이라고 뭘 그렇게 매번 해와서 갖다 주시고 나도 뭘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진짜 그게 다야? 그럼 다지. 뭘? 물어보는 게 뭔데 지금? 아니 그냥 꼭 뭐라기보단 근데 삼촌은 오란다고 다 와? 한두 번 와서 인사나 하고 먹고 했으면 됐지. 조카 창피하게. 사돈댁은 어려운 사이다 그런 생각은 없어. 앞으로 올 거면 삼촌이 고기 사오든지 해. 삼촌과 대화해봐도 별 소득은 없었지만 뭔가 수상한 생각은 계속 들었어요. 엄마한테 일러서 제대로 추궁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괜히 제가 삼촌이 사돈댁에서 너무 편하게 먹고 노는 게 창피해서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멀어봐야 이웃 동네인데 두고나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몇 달도 안 지났어요. 저는 제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두 분도 다 간도 크시지 좁은 동네에서 안 걸릴 거라 생각하셨나. 주말에 남편이랑 차를 타고 시내에 갔다 오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두 분이서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두 분 옆으로 차를 세워서 저희 둘이 떡 내리니까 그걸 보고 두 분이서 막 뛰어서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삼촌하고 소리를 쳐서 불렀어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서서 뭐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삼촌 곁으로 슬쩍 다가갔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삼촌, 지금 뭐야? 왜 두 분이서 팔짱을 끼고 데이트를 해? 아니라며. 사돈댁이라며. 뭐야 지금 이게 삼촌. 그리고는 넷이서 근처 식당으로 들어가 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방을 잡고 앉았습니다. 삼촌은 고개만 숙이고 있고 한동안 넷이서 아무 말이 없다가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어렵게 말을 꺼내셨어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얘야,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니? 네? 아니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듣는데 그게 할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사돈끼리 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20살 차이야, 엄마.
얘, 좀 조용히 좀 말해라. 사람들 다 듣겠다.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 거야. 그걸 누가 간섭하고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며느리 너도 뭐라 하지 말거라. 네가 꼬셨으니까. 지금 내가 엄마 인생을 간섭하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엇나가는 거야? 아휴, 진짜. 그대로 뒀다가는 남편이 뒤로 넘어갈 것 같아서 남편 어깨를 두드려 진정시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른 뜻이 아니고요. 뭐 나이 차이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 외삼촌이랑 만나시면 저희 집에서 알면 큰일 나요. 당연하잖아요. 저희 생각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좋게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진정이 안 되나 봐요. 엄마, 내가 딱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러지 마. 당장 장인 장모님한테 다 말할 거야. 다시는 나랑 안 볼 거고 돼 있으면 알아서 해.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시더니 엄마더러 이제 엄마도 엄마 인생 사라고 한 게 누구야? 나는 그럼 뭐 젊은 남자 만나면 안 되니? 몰라. 다 키워준 마당에 보든 말든 너 좋을 대로 해라. 이게 어디 애미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하시더니 일어나셔서 삼촌 손을 잡고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일이 왜 이 지경까지 간 걸까요? 그렇게 둘이서 나가시고 나선 아예 저희 전화도 안 받으세요.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님 댁을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아예 문도 안 열어주셨어요. 그 후로 남편이랑 둘이서 얼마나 골머리를 썩였는지 모릅니다. 그간 냉담자였던 저는 남편과 함께 성당에 나가서 제발 두 분이 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정말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 말리는데도 삼촌은 넌 내 마음 모른다는 소리만 하는데 삼촌이 원래 사람이 좀 이상했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진 않겠는데 여태까지 정말 멋졌고 멀쩡했어요. 외숙모 돌아가신 이후로도 멀쩡했고요. 왜 갑자기 나이 50에 저러는 건지 정말 사람이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두어 번 찾아가서 난리를 쳤더니 결국은 삼촌도 연락도 안 받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 지나고 1년이 지나니 저희도 언젠가부터는 그냥 잠잠해졌어요. 일단은 두 분 다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 쓸 일도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삼촌이나 어머님 이야기는 서로 입 밖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가끔 두 분이서 알콩달콩 깨가 쏟아지게 지내시는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아무튼 사랑의 도피라고 해야 하나요? 뭐 저희가 만날 수 없다 뿐이지 두 분 다 집에는 그대로 계셨지만 여튼 그렇게 된 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로부터 뜬금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한참을 울면서 얘야, 내일 장순이랑 같이 법무사 사무소로 좀 나오렴. 내가 만나서 할 이야기가 좀 있다. 그러면서 무슨 서류랑 도장이랑 챙겨서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일단 알겠다고만 말씀을 드리고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갑자기 무슨 또 생뚱맞은 일이냐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니까 이제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저희에게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를 위해서 신분 증명할 거 다 갖고 오라는 말씀이시죠. 남편과 저는 드디어 두 분이 한국에서는 못 살고 어디 해외로 나가서 사시려나 보다 하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하긴 뭐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면 차라리 그 편이 우리에게는 다행이겠다 싶기도 했고요. 간만에 만난 세 식구는 서로 딱히 할 말도 없고 그저 법무사를 통해 증여 과정만 이행했어요. 절차를 다 마치고 나니 마지막으로 식사라도 하고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 식당으로 모실랬더니 식사는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곤 편지만 한 장 주고는 사라지셨습니다. 집에 가서 뜯어보라고요. 아들아, 애미는 이제 다 두고 떠나련다. 로 시작되는 긴 편지는 저희가 두 분이 사귄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편지 내용이 너무 구구절절이 신세한 턴이 많아서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요점만 말하면 삼촌이 시어머니한테 5억을 빌려달라고 하고는 그 길로 날라버렸대요.
삼촌이 말하기를 전라도 어디 한적한 시골에다가 두 분이서 함께 여생을 보낼 한옥집을 으리으리하게 짓겠노라고. 거기서 정말 시어머니 젊을 때처럼 60년대 스타일로 나무에다가 밥 해먹고 그렇게 살자고 했대요. 너무나 달콤하게 시어머니에게 지나가 버린 소녀 시절의 삶을 다 채워주는 남자가 되겠다고 해선 돈을 내줬더니 그대로 내빼버린 거예요. 그렇게 여생을 보낼 돈을 삼촌에게 다 줘버린 시어머님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할매였는 줄 알겠다며 이제 부처님께로 귀의하니 찾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이 긴 편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 읽자마자 당장에 삼촌이 살던 집으로 달려갔지만 당연히 이미 삼촌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 군대 갔던 사촌 동생도 벌써 제대를 했을 텐데 나왔는지 어쨌는지 연락조차 없던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봐요. 우리의 친척이자 서로 간의 엄마와 아들뻘이나 마찬가지였던 두 분의 사랑은 이렇게 황당하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살아온 인생이 다 찢어지는 것만 같은 비극이었겠지만요. 집에 왔더니 남편은 어머님께서 스님이 되어 이제 세상과 연을 끊었다며 이런 가슴 통탄할 일이 어딨냐고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물론 제 잘못은 아니지만 외삼촌은 제 가족이잖아요. 하나뿐인 시어머님은 속세를 버리고 스님이 되셨고 제 어린 날 소녀들의 우상이었던 삼촌은 제비가 되어서 어딘가로 날아가 숨어버렸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죠. 그냥 삼촌을 찾아서 잡을 때까지 저희랑 예전처럼 지내며 사셔도 될 텐데 두 분은 왜 항상 뭔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건지. 아무튼 삼촌 혹시 이거 들으면 연락해요. 겨우 돈 5억 들고 숨어봤자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직 외할머니도 모르시고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께서 다 용서하시고 혼자 안고 떠난다고 하셨으니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떻게든 용서를 빌 수 있도록 해볼 테니 빨리 돈 들고 돌아와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일남 3녀 자식을 둔 80대 할아버지께서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 자기가 힘들어 사연을 보내셨다 합니다. 느금하게 자식 걱정하려니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힘이 되는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남 3녀 자식을 둔 80대 할아버지입니다. 느금하게 편히 좀 살아보고 싶은데 다 큰 자식놈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요새 밤잠도 자기가 힘듭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들놈 하나 낳겠다고 아내랑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겠지 하며 기대를 하다가 줄줄이 딸만 셋을 낳고 한 번을 더 시도해서야 간신히 늦둥이 아들을 낳을 수 있었어요. 처음 아들이 태어난 것을 안 순간 온 세상에 축복이 다 저에게 온 것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들 녀석이 너무 소중했죠. 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아들 하나가 무척이나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아들 먼저 챙겨주고 그랬어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들이라고 하면 아주 품에서 떼어놓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뼈가 다 사가 문드러질 때까지 업고 다니고 싶었죠. 하지만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요? 아들은 점점 딸들에게도 막대하더니 어느새부턴가 한참 삐뚤어져서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밖에서 양아치 짓거리나 하고 다녔습니다. 그 누런 싹은 중학교 때부터 보였어요. 아들 녀석이 같은 반 남자애를 후드려 팼다는 소식에 저와 아내가 학교에 불려간 것이 처음이었죠. 피해를 입은 학생은 아들놈에게 얼굴을 얼마나 맞았는지 아주 만신창이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머리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사과를 하고 나서야 간신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면서 엄하게 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은 잠시 저희 말을 듣는가 싶더니 금세 또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새부턴가 동네에선 아주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얼굴도 못 들고 살았죠. 그래도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중학교 땐 양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 가서 키가 훌쩍 컸는데 덩치가 어지간한 성인 남자랑 비교해도 밀리지가 않을 정도여서 그때부터는 저나 아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한 번도 간 적이 없던 경찰서를 아들놈 때문에 집다음으로 자주 왔다 갔다 거렸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또 오셨어요? 일하던 경찰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으니 제가 어느 정도로 경찰서에 자주 갔는지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줘. 먹고 싶은 거 제일 먼저 챙겨줘. 좋은 거 있으면 누나들 냅두고 지한테 먼저 주고 그랬는데 대체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아서 사고를 크게 치고 다니나 싶었죠. 타일러도 보고 혼내도 보고 매도 들어보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포악해졌습니다. 아들 녀석이 점점 저희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사랑판 걷는 거랑 같았어요. 매일같이 사고를 치는 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은 몇 시간 단위로 사고를 여러 개 치는 날도 있어가지고 언젠가부터는 하루 조용하면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외쳐도 모자랄 정도였죠. 그 당시 서울에 사는 놈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시골에 살다 보니 동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다 얼굴을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마트에서 일을 하는 노인네들도 저희 부부를 비롯해서 제 자식들도 알고 있었고 당연히 아들놈도 얼굴이 익은 상황이었죠. 게다가 아들 녀석이 하도 사고를 치고 다니니까 사실 저희 동네에서 다른 딸아이들은 몰라도 아들 녀석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애가 뭘 사러 가도 가게에서는 그저 아유 그래 하며 물건을 집는 대로 다 계산해주곤 했는데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고등학교 때 담배와 술을 배운 겁니다. 처음에는 좀 숨기면서 피고 마셔서 몰랐는데 언젠가부턴가 자세히 냄새를 맡아보니 이상꾸리한 냄새가 폴폴 풍기는 것이 범상치가 않아서 이 녀석 학교 간 날 집안을 뒤져보니 담배곽이랑 술병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학교에서 온 아들을 거실에 붙잡아 앉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른들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 아, 저 말고 다른 애들도 다 하거든요. 아무리 다른 애들이 다 한다 그래도 그렇지. 애초에 어른도 아닌 것들이 담배랑 술을 한다는 게 말이 돼? 어디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상관인데요. 안 죽으니까 그냥 냅둬요. 이쯤 되니 그냥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 저도 마음을 비우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힘들게 얻은 아들이 엇나가는 게 저는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딸들은 다 올곧게 잘 커가고 있는 중에 아들 혼자 이렇게 비뚤어지게 나가니까 얘를 완벽하게 잡으면 저희 가족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담배와 술을 발견한 뒤론 아주 조금만 잘못을 해도 목에 핏대까지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 아주 엄격하게 혼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가 너무 과했던 걸까요? 저와 아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멀어지는 정도로만 끝났다면 괜찮았겠죠. 아들놈이 20살이 되던 해 말도 안 하고 외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몇십 통을 해도 안 받아서 딸아이들을 재우고 저와 아내가 밤새 기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긴장한 상태로 나를 꼴딱 샜던지라 새벽쯤 되니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려는 것을 몇 번이고 억지로 떨쳐내면서 내내 기다렸는데 아들놈은 아주 태연하게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야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술에 떡이 되어서 아주 술이 아들인지 아들이 술인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현관문부터 알코올 냄새를 폴폴 풍기고 오는데 화가 너무나 나가지고 너 이 새끼 지금 제정신이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제가 화를 내고 혼내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만 반항을 하던 아들이 대뜸 신발을 내던지고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와선 주먹을 날렸습니다.
나도 이제 어른인데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씨, 진짜 열받아 죽겠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잔소리하고 때린 거 말고 더 있어? 한창 때인 젊은 남자애가 온 힘을 다해서 때린 탓에 저같이 왜소한 노인네는 안 날아갈 수가 없었죠. 아내가 너무 놀라서 그만해라, 그만해.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라면서 아들놈 옷자락을 붙잡고 말리려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도 거칠게 밀치더니 쓰러져 있는 제 쪽에 와서는 계속해서 주먹을 들었어요. 어떻게든 아들놈의 폭력을 말리고자 아둥바둥 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딸들이 깨어나서 그 장면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그날 아들놈 손에 골로 갔을 겁니다. 아들놈 때문에 경찰서에 갈 때마다 또 왔냐면서 너스레를 떨던 경찰도 제 꼴을 보더니 처음으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창피도 이런 창피가 없었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당장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할지 걱정이 더 앞섰죠. 아들한테 맞아서 경찰서를 가다니 아무도 없는 곳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아마 안 당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그 비참한 심정을요. 그 난리가 일어난 뒤로 양심은 있었던 건지 아들놈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아들 모습이 생각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아들놈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아내를 밀친 순간부터 이 녀석이 우리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기껏 고생해서 낳아놨더니 부모 취급을 안 하는데 저라고 그 녀석을 왜 아들로 취급해야겠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딸 셋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니었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며 한참을 아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혼자 훌쩍거리기도 하였고 제가 워낙 싫어하니까 저 몰래 밖으로 나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아들 본 적 없냐면서 찾으러 다니고는 했어요. 아내가 몇 달을 넘게 아들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걸 보고 있자니 그때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부모한테 손을 올리는 녀석이 어떻게 아들이야? 당신도 그만 잊어. 하지만 여보, 내 그동안 당신 마음 이해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내 눈에 그 새끼 찾는 거 눈에 띄면 정말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그렇게까지 나서니 아내도 생각이 많아진 모양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아무 말도 안 하던 아내는 그 이후부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점점 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딸들 역시 아들에 대한 것은 가급적 꺼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가슴에 멍울이 맺히듯 생각이 나더라도 애써 흘려보냈죠. 그렇게 아들이 죽음셈치고 아내와 저 그리고 세 딸들만이 한 가족으로 산 지 15년. 딸들은 각자 자기 짝을 찾아서 분가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4명의 손주를 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손주가 생긴 뒤로는 한동안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자 저는 본격적으로 제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집안이 워낙 소란스러웠던지라 뭘 하려고 해도 영 집중이 안 됐는데 마음이 편안하니까 절로 좋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더 늙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승승장구해서 꽤 알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딸들 집에 차도 한 대씩 사줬고 나중에 죽으면 물려주려고 집도 사놓은 다음에 원래 저랑 아내랑 살던 집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리 살갑지 않은 남편이긴 했지만 이제서라도 조금이나마 다정한 남편 노릇 좀 해보려고 팔자에도 없는 데이트 신청도 하고 노년의 평화를 즐겼습니다. 아마 그날도 아내와 같이 시간을 보낼 겸 근처 공원에서 저녁 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을 겁니다.
익숙한 골목을 지나서 집으로 오는데 저희 집 문 앞에 웬 까만 벤츠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어서 가까이 가가지고 왜 사람 사는 집 앞에 차를 그리 바짝 대냐고 한마디 하려 했는데 뒷자리에서 웬 건장한 남자 하나가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쫙 빼입은 게 아무리 잘 봐줘도 뒷골목 사람이었죠. 자연스럽게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놀란 아내가 털썩 주저앉고 아들놈 발끝만 보다가 엉엉 울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아들놈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더니 저와 아내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보다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일단 들어와라. 길 가던 사람들이 다 흘끼들끼 쳐다보는 통에 우선 아내를 일으키고 아들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원래 없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며 산 시절이 그리도 긴데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있는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너무 착잡하고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지나서 얼굴을 비쳤는지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시 얼굴 볼 거면 걱정이나 안 하게 좀 빨리 나타나지 하는 서운함도 있고 그랬어요.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아들은 자기가 먼저 입을 열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조용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처음 아들을 다시 만났을 때 뒷골목 사람처럼 보였던 게 괜한 것이 아니었던 게 아들은 집을 나가고 나서 먹고 잘 곳을 구하느라 웬 불량배들 따까리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큰 사고에 휘말려서 교도소에 있었다고 하네요. 그 세월이 무려 10년이랬습니다. 단추를 꽉꽉 채운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도 드문드문 보이는 문신 자국을 보니까 한숨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히도 교도소에서 살고 나온 아들은 그때서야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저와 아내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며 다시 저희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너무 면목이 없어서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예전과 다르게 완전히 개가천선하고 어느 정도 사람 구실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부모님에게 용서를 빌 거라는 마음으로 죽어라 일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버느라 바빴다고 했죠. 일용직 노가다를 뛰다가 떨어지는 철근에 다리를 다쳐서 몇 주간 병원 신세를 진 적도 있었고 마음 잡고 일을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상한 놈들이랑 시비가 붙어서 다시 한번 경찰서에 갈 뻔한 적도 있었다고 하고 너무 사연이 길어서 모든 걸 다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 젊은 나이에 온갖 휘황찬란한 일들은 다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오래전 두 분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정말로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중한 모습은 어릴 때도 보지 못했었죠. 정말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거라고 장담했었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제 자식인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도 저지만 아내가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아들이 돌아온 이후로 얼굴이 활짝 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슬슬 웃음을 흘리는 일이 많아졌죠. 게다가 아들은 저와 아내에게만 사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딸들에게 막내가 돌아왔으니 얼굴 한번 보라고 불러서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었는데 아들은 딸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더니 누나들 내가 잘못했어요 라면서 딸들에게도 깍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아들은 저희 집에 자주 들렸어요. 아내는 기왕 온 거 우리랑 같이 살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끔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뵈러 오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못한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하겠다면서 건강검진 시기도 아들놈이 다 챙겨서 병원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앞으로 꼬박꼬박 용돈도 드리겠다면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을 통장에 붙였는데 돈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도 부득부득 받아달라는 통에 그냥 나중에 다시 돌려줄 생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예전과 다르게 착실하게 살아가는 듯한 아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저는 내심 마음이 뿌듯하고 그랬어요. 다만 하나 불안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 회사 다니고 있냐? 아니요, 아는 형 따라서 작은 사업 하나 하고 있어요. 사업? 무슨 사업? 아마 설명하셔도 모르실 거예요.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요즘 젊은 놈들이 하는 일이야 늙은 저로서는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예 설명 자체를 못 들으니까 어딘가 가슴 한구석이 묵직했습니다. 아무리 개가천선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엇나갔던 전적이 있다 보니 혹시나 또 그런 모습을 보일까봐 걱정이 싹 트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아서 간혹가다 불안감이 치밀어도 그저 지금 잘하고 있는 아들 모습을 보며 애써 잊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들로 인해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이 일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창 아들이 사업인지 뭔지 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길래 마음도 조금 안정이 되어서 그래, 이 녀석이 드디어 사람 굿이라는구나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힐 때쯤이었습니다. 한동안 바쁘다며 연락도 제대로 못하던 녀석이 갑자기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와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희야 당연히 오라고 했죠. 부탁이 뭔지도 궁금했고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이기 때문에 간만에 회포나 좀 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녀석은 저희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조금 더 키우려고 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요. 나중에 성공하면 이자까지 제대로 쳐서 갚을 테니까 혹시 10억만 투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10억. 제가 아무리 그동안 돈을 많이 벌어놔서 여윳돈이 있다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10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업을 하길래 대뜸 10억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애초에 돈을 빌리고 싶으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돈을 빌리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네 녀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사업을 하는지를 우리한테 제대로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게 지금 진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나중에 제대로 성공하고 나면 꼭 눈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이자도 걱정 마세요.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아버지, 정말 이번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아들에 대한 신뢰가 전과는 다르게 높아졌다지만 그 어떤 상황 설명도 없이 10억을 빌려준다는 건 저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 돈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우리 부부는 노년이 비참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고민도 없이 절대 안 된다고 강경하게 나오자 아들은 결국 다음에 다시 오겠다면서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죠. 이런 저를 보고 아내는 그래도 이제 마음 잡고 사는 애인데 한번 믿어주지 그래요. 이자도 많이 준다고 하니 아들 한번 믿어봅시다. 라면서 제가 너무 냉정하게 굴었다고 타박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단 아들이 그런 부탁을 해서가 아니라 딸들 중 하나가 그런 식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도 저는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돈을 날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괜히 그 돈을 빌려줬다가 알고 보니 좋지 않은 일에 손대고 있어서 옛날과 같이 큰 사단을 일으킬까봐 그게 참 두려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눈 딱 감고 아무런 설명도 듣지 않고 한번 믿어줘야 될지 아니면 아들이 먼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에게 알려줄 때까지 지금처럼 단호하게 거절하며 기다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60대 주부분이 보내셨는데요. 그런데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았을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는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은 사연이었는데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얼른 들려드리고 싶어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60대의 주부입니다. 우리 또래 여자들이 많이 겪는 일이 며느리 문제입니다. 젊어서는 시모 모시고 남편 수발하고 자식까지 키워냈는데 이제 좀 편해도 될 때다 싶으니 남의 자식까지 들어와서 속을 썩이네요. 젊은 애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웬만해서 신경을 덜 쓰려고 해도 어지간해하지요, 원. 심지어는 애가 뒤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고 있는 걸 알아버렸고 결국엔 고부간에 못 볼 꼴까지 보고 나니 한 가족으로는 더는 살 수가 없겠는데 이 문제를 남편이랑 아들한텐 어떻게 입을 떼야 하나 싶어 참 속이 썩을 지경입니다. 며느리는 올해 27살입니다. 옛날 같으면 저하고는 손녀뻘도 좋게 되지요. 아들과도 나이 차이가 꼭 10살이 납니다. 안 그래도 처음에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속이 영 내키지가 않더군요. 믿음직스러운 구석이 있어야지요. 10살이나 어린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다고 말이죠. 한 서너 살 차이라도 적당할 테고 그 정도 돼야 저도 아들 또래 보듯이 편안하게 대할 텐데 너무 어린애를 며느리라고 데리고 오니 말이죠. 어쩌나 싶어 가만히 지켜보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벌써부터 한참 큰 오래비 같은 지 신랑한테 반말 쓱쓱 해대는 걸 보니 안 봐도 앞이 훤히 보이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한정없이 애가 순해요. 공부나 할 줄 알았지. 남편이 돈을 잘 벌었어도 그래도 어떻게든 제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저도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아 더 안 시켜준다니까 그만뒀지. 안 그랬으면 지금도 한창 일하고 돈 벌지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남자고 여자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넉넉한 세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벌어서 아들 대학 뒷바라지 다 하고 이날 이때까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한참 서울에 있다가 그때 만난 친구들이랑 사업한다고 내려와서 젊은 나이에 벌써 번듯하게 마케팅 사업가입니다. 자본을 크게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젊은 애들끼리 하는 벤처기업 같은 거라서 아예 젊은 사람들로만 사람을 꾸린다더니 그래서 격리로 들어오게 된 게 지금의 며느리입니다. 아들 말로는 회사에 결혼 안 한 사람이라고는 둘밖에 없어서 자주 붙어 다니다가 연애를 시작했다더군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이 엄마에게도 좀 보여주고 했으면 좀이나 좋아요. 그렇잖아도 사업하는 아들내미 번듯한 집안으로 며느리 알아본다고 온 사방에 눈을 대고 있었는데 저만 김이 팍 샜지요. 기왕에 일이 그렇게 된 걸 어쩌겠나 싶어서 둘이 좋도록 하게 뒀습니다. 집은 아들 돈으로 전세 하나 얻었고요. 앞으로 돈 많이 벌 테니 제 집 사는 거야 뭔 큰일이겠어요. 근데 참 내심 말은 안 해도 며느리가 혼수고 뭐고 해오는 거 보면 딱 그 전셋돈 맞춰서 해오는 눈치가 빤히 보입디다. 우리 신랑은 은퇴는 재작년에 했지만 아직까지도 각지 사무실에 나가서 자문을 해주고 돈을 벌어오다 보니 거의 집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는 주말에나 좀 있지요. 한참 일할 때에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 다녀가는 게 고작이었어요. 저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면서 살림에 집안 대소사까지 다 맡으면서도 여태까지 꾸려왔으니 이 집안의 일에 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지요. 그러면은 새로 며느리라고 들어왔음 그런 것도 좀 배우고 하려는 눈치가 있어야 하는데 시애미가 뭔 소리만 하면 다 잔소리로 들으니 그래서야 무슨 남의 집 살림을 하나요. 이미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는데 그 사이에 이런저런 거 시켜보고 물어보니 요즘 애들 뭘 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적어주고 했더니 반응도 영 신통치 않더라고요.
알려줘도 다음에 보면 또 그대로고 어쩌나 보자고 아무 소리 안 했더니 같이 명절 차례 한번 지내보니 본세를 알겠습니다. 차례 준비할 장 본다고 한번 데리고 다니고 운전 좀 시켰다고 그것도 유세라고 음식 준비하는데 벌써 말하는 게 틀려 먹었어요. 나가서 모자라는 것 좀 사오라고 시켰더니 하는 말이 글쎄 어머님 그날 제가 몇 번이고 장 다 본 거 맞으시냐고 여쭤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도 더 사야 할 게 이렇게나 많아요. 그게 차례 장 보는 게 안 그렇다 얘야. 무거워서 다 못 사는 것도 있고 미리 사놓으면 보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한 건 전날에 또 사고 그러지. 어머님, 저는 그날 낮에 일도 빼고 장 보러 다닌 거예요. 차라리 그날 2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미리 다 준비해서 시장 보는 게 저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4식구밖에 없는데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나요? 차례 음식을 그렇게 딱 맞춤하듯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가기 곤란거든. 넌 여기서 이거나 좀 다듬고 있어라. 내가 가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얼른 다녀올게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편할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명절날 음식 장만할 때부터 이런저런 말이 많길래 아들이고 며느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저 아이랑 어떻게 손발 맞춰 일을 할까 생각하니 영 속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한참 그랬으면 적당히 눈치 보고 쉬다가 가면 될 텐데 차례 지내고 설거지를 하고 좀 쉬려니까 무슨 목록을 가득 정리해 와서는 어머님, 제가 차례 한번 지내보니까 음식 양도 많고 준비 과정도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님 오시는 것까지 넉넉하게 생각해봐도 만드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이따 너희가 할 때 다 챙겨주려고 만드는 음식이다. 너도 이따 친정 가면 네 엄마가 챙겨줄 거고 그렇게 받아가 놓으면 일주일은 두고 먹지 않니? 했더니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싱글싱글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님 이번 차례에 장 보시라고 드린 돈은 다 제가 일해서 번 제 월급이에요. 현욱 씨가 말씀 안 드렸나요? 앞으로도 그런 돈은 제 월급으로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아껴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차례 음식 많이 안 갖고 가려고요. 나물 같은 건 잘 씌워서 부담도 되고요. 아니면 앞으로 시장 보는 건 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 한번 맡겨봐 주세요.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음식 많이 하기 싫으니 별소리가 다 많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갈 때까지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한 번은 아들 듣는 데서 친정엄마 음식이 맛있니 생각나니 하는데 벌써부터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더랬지요. 그 이후로는 아예 제 말이라면 덮어놓고 쌍지팡이를 짚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같은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이 근 30 몇 년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랬는데 결혼했다고 당장 지 색시해주는 게 뭐 그렇게 맛이 있겠어요. 요즘 애들 다 인터넷서 보고 아무렇게나 따라하는 요리들. 그래서 제가 반찬 같은 걸 갖다 주면은 이거는 대체 어디다 버렸는지 아들한테 물어봐도 엄마 반찬 왔더란 소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네 친정엄마 반찬은 척척 잘 갖다 먹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얘야, 내가 반찬을 갖다 주는 거는 상에 올리니? 현욱이한테 물어보니 엄마 반찬 먹었단 소리가 없더라. 네, 어머님. 주시는 대로 내놓는데 반찬 가짓수를 많이 해서 주니 그이가 구분을 못하나 봐요. 이제 제 반찬이 입에 맞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가, 그게 네 엄마가 해주는 반찬이지. 네가 시간이 어디 있어서 반찬을 많이 해놓니? 어머님, 제 손맛이 다 저희 어머니께 배운 거죠. 그리고 자꾸 네 엄마 그러시는데 다른 어머님들은 다 사돈어른 사돈댁 그러시대요. 저한테는 편하게 그러셔도 저희 집안분들은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사돈어른이지, 사돈어른.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너는 너희 집안 어른들만 중하고 시애미 말은 고지고대로 듣는 게 힘이 드니? 시키는 거 안 되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왜 말꼬리만 자꾸 잡아대는 거야? 하고 작정을 하고 한번 혼을 내려 해도 또 그러면은 고개를 팩 꺾고는 대답도 없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 다그치면 어머님이랑 대화가 안 통하느니 싸움 나는 거 말고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피한다나요. 이러니 도대체 며느리랑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버르장머리를 언제 한번 고친다 하다가 결국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오는 주말이었습니다. 간만에 온 식구가 모여서 외식이나 한번 하려고 아들내외를 불렀어요. 그것도 그날 저녁에 집에서 밥이나 먹고 잠깐 다녀간다는 걸 난리를 쳐서 겨우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마침 주말인데도 아들이 일이 좀 있다 보니 남편이 올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하고 며느리랑 저랑 둘이서만 약속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저도 그만 푸념이 나왔지요. 얘야, 현욱이는 뭐 한다고 이렇게 바쁘니? 바쁘면 언제 온다, 뭐 하는 중이다. 연락이라도 한 통 있어야지.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얘가 요즘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건지 원. 했더니 며느리가 잠깐 저를 쳐다보며 피식 웃는 게 아니겠어요? 글쎄요, 어머님. 바빠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애초에 누구를 닮아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죠 뭐. 어디서 애인이라도 만나고 있는 건지요. 닮아서 그러는지 안 닮아서 그러는지 이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는 통에 가뜩이나 조마조마하던 차에 그만 신경질이 확 올라왔어요. 얘 좀 봐라. 현욱이가 뭔 애인이라도 만나고 다닌다니? 애초에 누구를 닮다니? 그게 뭐 하는 소리야? 글쎄요, 어머님.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요. 어머님, 진미 아시죠? 예전에 어머님 마트 일하실 때 제가 코너에 있던 애 모르세요? 걔가 제 친구거든요. 제가 진미한테 들은 말이 좀 있어서요. 세상에 그것이 싱글싱글 고개까지 살살 흔들어가며 늘어놓는 이야기에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지요. 그 사연이라는 게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까지 저는 마트에서 판매 일을 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 대학 졸업까지 돈 들어갈 일이 뻔하니 그 뒷바라지 하려면 놀고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근 10년 가까이 일했네요. 남편은 그때 한창 일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다녀가곤 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따로 만나던 애인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가끔 만나서 사는 이야기나 하고 그러고 만나는 사이입니다. 뭐 애인이야 있을 수 있지요. 요즘 도시에 젊은 엄마들이나 나이 있는 엄마들이나 애인 하나 없는 엄마들이 어디 있나요? 남편이야 일이 바빠서 한 달에 겨우 4번밖에 못 보는 사이이니 뭘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만 후반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종종 보는 사이이니 말로 하자면 사실 신랑보다 더 신랑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뭐 특별할 건 없어요. 남편 알게 하고 다니는 짓도 아니고요. 그때 마트에 일했던 결혼한 여자들 치고 애인 없는 사람이 드물었는데요. 저야 뭐 그 사실을 숨길 것도 없고 그 마트에 제가 애인 만나는 소문이 다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으니 서로 간에 애인 만나는 이야기도 잘하고 그랬었지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가스물난 젊은 여자애들도 오다 가다 우리 이야기를 듣곤 했었는데 해필 그게 또 며느리 친구가 거기 있었나 봐요. 애들 결혼식 때 그런 걸 좀 유심히 봤으면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속으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이야기를 들어버리니 저도 뭔 대꾸를 못하고 그만 어안이 벙벙해져 버렸네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눈을 똑바로 뜨고 실실 웃으며 그 이야기를 해대는 통에 그만 성질이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아니 근데 얘가 오냐 오냐 해줬더니 아주 시애미를 잡아먹으려고 드네. 그래, 어디서 듣기는 잘 듣고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속으로나 가만히 그런가 보다 하지. 뭔 작정으로 어디 시애미 앞에서 곧단 이야기를 나불대? 지금 네가 날 협박하니? 어디 시애비랑 현욱이 듣는데도 한번 나불대봐라. 어디 누가 더 손해인가? 한번 보자. 요런 괘씸한 년. 어머님, 제가 무슨 손해볼 게 없고요. 이런 이야기를 못하러 하겠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닌데. 그냥 이대로 집안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왜? 어디 소문 한번 내보고 다니지 그래? 어디 누구를 협박하려고. 시댁에 안 좋은 꼴 만들면 너는 잘 살 줄 아니? 그런 것도 다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내가 당장에 현욱이하고 갈라서게 만들 참이니 식사하고 뭐고 너는 얼른 가렴. 한참을 으름장을 놓아도 며느리는 눈도 까딱 안 하고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섭디다. 당장에 분하고 눈이 뒤집혀서 큰 소리는 쳤지만 저것이 뭘 어쩌자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네, 어머님. 어머님 화가 너무 나신 것 같아서 그럼 저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가는 걸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게요. 앞으로는 시댁이라고 꼭 필요한 일 아니고서는 자주 오지도 말고 처신 잘하는 게 좋을 게다. 그렇게 그날 식사 자리는 파토를 내고 말았습니다만 시어머니한테 협박이나 해야 되는 며느리를 두고 볼 수가 있나요? 언제고 꼬투리만 잡히면 요절을 내놓으리라고 이를 갈고 있었지요.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부간 사이가 이상한 줄로만 알고는 지 나름 애써 우리를 중재하려고 했지만은 저는 이미 마음이 한참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집안에 망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아들의 회사가 그만 문을 닫게 되었어요. 아들이 하는 일은 마케팅 사업, 그냥 하는 일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중개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학교와 회사들이 쉬게 되면서 판매 경로가 점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이 일을 한다, 저 일을 한다 부지런히 알아보고 다녔지만 다 신통찮았는지 결국에는 공사판에 나가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 마당에 며느리란 것은 뭐가 신이 났는지 지가 나서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고 한번 걸리기만 해라 하고 벼르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참 일이라는 게 조금 묘하게 돌아갑니다. 적당한 구실은 찾았는데 말이지요. 얼마 전 제 애인과 만나던 날의 일입니다. 아들 문제도 있고 해서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 그 사람과는 참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난 김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들 이야기도 하고요. 그 사람도 나름 이 지역에서 인맥이 넓다면 넓은 사람이라 새로 뭘 해보려면 그 사람과 상의하는 편이 좋거든요. 나이 들면 자식 이야기밖에 할 게 없다더니 만나서 한참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좀 쉬기도 할 겸 오랜만에 회포나 풀기 위해서 그 사람과 모텔에 들어갔어요. 계산을 하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고 있길래 쳐다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것들이 팔짱을 끼고 내리는데 자세히 보니 내 며느리란 년이 웬 젊은 남자 옆에 떡 붙어서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너 거기서, 너 이리 와라. 너 집에다 뭐라고 하고 나왔어? 어? 어머니, 이것 좀 놓으세요. 저 지금요, 많이 바빠서요. 저 좀 가봐야 돼요. 바쁜 거 좋아하네. 대낮에 모텔에서 바람이나 피는 사람이 바쁘단 소리가 어느 입에서 나와? 너 잘 걸렸다. 어이, 당신.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당신도 거기 꼼짝 말고 있어. 그리고 며느리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는데 하필 그때 그 사람이 뛰어와서 말리더라고요. 박 여사,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에요? 일이 그렇게 되자 낯이 헬쑥하던 며느리가 저희를 보고 어랍쇼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러네요, 어머님. 그러는 어머님은 모텔에 왜 오셨어요? 아, 혹시 이분이 그 예전부터 만났다는 그 애인이세요? 그따위로 사람 약을 살살 올리는 데야 그만 앞뒤 생각할 정신이 없어졌지요. 그래서 그만 며느리년의 머리칼을 확 잡아챘습니다. 요 여우 같은 년이 우리 아들 망하게 한 것도 분통이 터질 판에 이제 제 앞길까지 막으려고 하니 말이죠. 머리칼을 잡아채니 비명을 빽 지르며 나자빠지는데 그제서야 그만 분이 좀 풀리는 심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까지 오게 되었지요. 일이 그 지경이 되니 저도 정신이 들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와 그 놈씨를 경찰에 쳐넣고 싶었지만 꼴이 이렇게 되어서야 일이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둘러대서 경찰서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게든 정리는 해야 되니 일단은 경찰을 돌려보내고 옆에 있던 남자들도 돌려보내고
단 둘이 단판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 둘이 만났냐고 물어보니 딱 부러지게 말은 안 하는데 눈치를 보니까 하루 이틀 만난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말을 안 할 테니 둘이 이혼하는 걸로 해라. 아들은 내가 잘 달래겠다 했더니 끝까지 말을 못 알아먹고 대들지 않겠습니까? 이혼이요? 네, 그 아드님이랑 제가 이혼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동안 어머님 때문에 아드님 때문에 제 정신 쇠약해진 거는 충분히 바꿔할게요. 싫으시면 어머님도 같이 이혼하실 마음 있으시면 저도 뭐 깔끔하게 포기하고요. 하는데 거의 다 되고 더 할 말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돌려보내고 말았지요. 얘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아니 설사 지가 모든 걸 다 고해 바친다고 해도 그렇지 지하고 나하고 형편이 같나요? 우리 신랑이랑 나랑 지내온 게 몇 년인데 그러고 내가 여태껏 이 집안을 위해서 해놓은 게 얼만데 말이죠. 지는 이제 나갈 사람이지만은 지가 아무리 용을 써봐야 저는 크게 상처 입는 게 없다는 걸 모르는 건지. 기왕이면 아들도 큰 충격 안 받고 저것도 적당히만 위자료 정도만 챙겨줘서 내보내고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뒷단에는 또 결혼 전으로 회사에서 일도 하고 아들 사업 접은 뒤로는 일한다고 설친 게 있으니 그걸 물고 늘어져서 재산 분할 어쩌고 하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이 철없는 것에게 자기 처한 상황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